태생이 천박하면 몸으로라도 잘 때워야지. 감히 음식을 흘려? 결혼 후 처음 맞이한 평창동 시댁에서의 제삿날. 시어머니는 제겐 호들갑을 떨며 과일을 깎아주었지만 큰형님의 뺨을 모질게 후려쳤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어요. 하루 종일 벌벌 떨며 눈치만 보던 형님이 다급하게 다가와 제 손에 구겨진 쪽지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웬 주소와 꼭 가봐야 된다는 형님의 당부가 적혀 있었죠. 핏기 없는 형님의 얼굴에서 서늘한 직감을 느낀 저는 홀린 듯 산동네 낡은 빌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초인종을 누른 순간 마주한 충격적인 광경에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낡은 집에서 뭘 봤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친정부모님은 작지만 속이 꽉 찬 중견기업을 평생 일구신 분들이었어요. 시댁 역시 평창동의 으리으리한 대저택을 가진 재력가 집안이었죠. 우리 부부는 양가 친지들 모두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으며 호텔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들이 어쩜 저렇게 선남선녀냐며 입을 모으던 그 순간 저는 세상에서 제가 가장 행복한 신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나날들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죠. 신혼의 단꿈이 채 가시기도 전인 어느 저녁, 남편 정우는 식탁 너머로 제 손을 가만히 잡으며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장인어른하고 장모님 연세가 이제 70이 넘으셨잖아. 두 분 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신데 회사 일까지 떠안고 계시니 내가 자꾸 마음이 쓰여. 저는 그저 가만히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사위로서 그 무거운 짐을 좀 덜어드리고 싶어. 회사 일은 내가 책임지고 도맡을 테니까 두 분은 이제 좀 편하게 쉬셔야지. 그게 자식된 놀이 아니겠어? 저는 그 말이 어찌나 고맙던지 코끝이 다 시큰해졌습니다. 남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보였고 저는 그 완벽한 연기에 아무 의심 없이 속아 넘어가고 말았어요. 며칠 뒤 저는 친정에 들러 남편의 뜻을 부모님께 조심스레 전했습니다. 부모님 역시 사위의 효심에 깊이 감동하셨어요. 아휴, 세상에 그런 사위가 어딨어. 요즘 세상에 처가일을 제일처럼 챙기겠다는 사람이 어디 흔해? 아버지는 며칠을 끙끙 앓으며 고민하시더니 결국 마음을 굳히셨습니다. 우리 정우가 이렇게 든든하게 나서주니 이제야 내가 두 다리 쭉 뻗고 자겠구나. 회사의 알짜 지분 15%하고 종로에 있는 상가 건물을 자네한테 넘겨주마. 정식으로 부사장 자리에 앉아서 회사를 좀 맡아주게. 아버님, 제가 어떻게 그 귀한 걸 다 받겠습니까? 그저 식구로서 도리를 다하려는 것뿐인데요. 무슨 소리? 받을 사람이 받아야지. 자네만 믿네. 그렇게 남편은 회사의 핵심 지분과 알짜배기 상가 건물을 고스란히 증여받고 정식 부사장 겸 등기이사로 떡하니 취임했습니다. 도장을 찍던 날 남편은 제게 평생 잘하겠노라며 환하게 웃어 보였어요. 저는 그 웃음 뒤에 숨은 칼날을 그때는 정말이지 까맣게 몰랐습니다. 지분 양도의 모든 법적 절차가 깔끔하게 마무리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결혼 후 처음으로 시아버지 제사를 모시기 위해 평창동 시댁 대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높다란 대문을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두 팔을 활짝 벌리며 저를 맞이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귀하디 귀한 둘째 며느리 왔구나. 어서 들어와라, 어서. 오늘아, 길이 많이 막히지는 않았니? 시어머니는 저를 거실의 푹신한 소파에 앉히고는 손수 배를 깎아 포크에 찍어 제 입에 넣어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그 극진한 환대에 몸둘 바를 몰라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참한데 정우가 복도 많지. 어디 불편한 데는 없니?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 말하고. 그런데 그때 부엌 쪽에서 둔탁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보다 2년 먼저 시집온 큰 며느리 형님이 전을 붙이다
그만 기름을 바닥에 조금 흘린 모양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행주를 집어던지며 형님의 등짝을 손바닥으로 사정없이 내리쳤어요. 이 칠칠치 못한 것. 친정에서 대체 뭘 배워 처먹고 왔길래 하는 짓이 이 모양이니?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금방 닦을게요. 가져온 혼수 하나 변변치 않은 주제에 손까지 이렇게 굼떠서야. 친정이 가난하면 몸이라도 부지런해야 할 거 아니야? 형님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어깨만 들썩이며 떨었습니다. 조금 전 저에게 보이던 그 다정한 얼굴과는 완전히 딴판인 180도 다른 시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을 느꼈지만 애써 못 본 척 시선을 돌렸습니다. 제사를 무사히 마치고 거실에 둘러앉아 다과를 나누던 그때였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슬그머니 제 친정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래, 이번에 우리 사돈 어른이 정우한테 회사 지분도 남겨주시고 건물까지 떡하니 주셨다며. 사돈 어른 통이 어찌나 크신지. 어머니, 그게 다 제가 평소에 점수를 잘 따놓은 덕분이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두고 보세요. 두 사람은 찻잔을 사이에 두고 자기들끼리 묘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그 미묘한 분위기에 까닭물을 서늘함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까닭없이 답답하게 조여오는 기분이었어요. 이후 그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는데 하루 종일 하녀처럼 주눅들어 종종거리던 형님이 슬그머니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형님은 주위를 빠르게 살피더니 제 손에 무언가를 꽉 쥐어주었어요. 동서, 아무것도 묻지 말고 이거 받아. 꼭 한번 가봐. 지금 당장 가봐야 돼. 손바닥을 펴보니 구깃구깃하게 접힌 쪽지였습니다. 조심스레 펼치자 낯선 주소 하나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형님의 눈빛이 어찌나 절박하고 간절하던지 저는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둘러 차에 올라탄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친정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고 연락이 왔네. 나 잠깐 들렀다 갈게. 걱정 말고 먼저 들어가 있어. 그래, 조심히 다녀와.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찍자 화면에는 곧 철거를 앞둔 산동네 재개발 구역이 떴습니다. 구불구불한 언덕길을 한참이나 달려 도착한 곳은 금방이라도 폭삭 무너질 것 같은 낡은 다가구 주택이었어요. 녹슨 대문에는 태양빌라라는 빛바랜 글씨가 삐뚤음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철문 틈새로 조심스레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해외지사 발령으로 바빠서 제사에 못 왔다던 시누이 미경이가 바로 그 안에 있었거든요. 목이 다 늘어난 헐렁한 티셔츠를 입은 미경이는 산더미처럼 쌓인 빨간 딱지에 빛 독촉장들을 한 장씩 분류하며 라면을 후루룩 먹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미경이의 통화 소리가 또렷하게 새어나왔어요. 응, 언니. 오빠가 오늘 드디어 그 집 지분 싹 다 넘겨받았대. 이제 우리 지긋지긋한 빚잔치도 다 끝난 거지? 저는 철문에 바짝 붙어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 멍청한 둘째 며느리가 아직도 우리 평창동 집이 진짜 우리 건 줄 안다니까. 그 집 재산이 대체 얼만데? 그 한마디 한마디에 제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평창동의 대저택도 다정하던 남편의 미소도 손수 배를 깎아주시던 시어머니의 따뜻한 환대도 그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짜였어요. 오로지 제 친정 재산만을 노리고 짜낸 치밀하고도 잔인한 사기극이었던 거예요. 저는 차갑게 녹슨 철문에 이마를 기댄 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쥐고 있던 쪽지가 땀에 젖어 손끝이 부들부들 떨려왔어요. 산동네 비탈길을 천천히 내려오는 내내 저는 입술이 터지도록 깨물며 마음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절대로 결단코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다음날 아침, 저는 어젯밤에 본 것을 입 밖에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속에서는 천불이 끓어올랐지만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어요. 정성껏 아침상을 차리고 출근하는 남편의 비뚤어진 넥타이를 손수 매만져주며 환하게 웃어 보였어요. 여보, 오늘도 회사에서 고생 많을 텐데 점심 거르지 말고 꼭 챙겨 먹어. 속 버리면 큰일 나. 역시 우리 마누라밖에 없다니까. 다른 집 여자들은 남편한테 이렇게 안 한다는데 내가 복이 많아. 다녀올게. 저는 남편의 그 능청스러운 얼굴을 보며 속으로 이를 갈았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남편의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지자 제 얼굴에서 미소가 차갑게 가셨습니다. 저는 곧장 친정회사로 차를 몰았어요. 그러고는 아버지가 평생 믿고 의지해온 오랜 자문 변호사를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불러냈습니다. 수십 년 인연인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나더니 한참이나 침통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이미 사위분께 사장님이 직접, 그것도 자발적으로 넘기신 집은 15%하고 그 상가하고 당장 법으로 되찾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대로 손 놓고 앉아서 당하라는 말씀이세요?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사위분이 부사장이라는 그 자리를 이용해서 이사회 안에 있는 다른 주주들을 하나둘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하면 회사 경영권 자체를 통째로 노리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긴 송구하지만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될 거예요. 변호사의 무거운 우려는 며칠 지나지 않아 그대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증여받은 지분과 부사장의 권한을 든든하게 등에 업고 단 일주일 만에 임시이사회를 떡하니 소집했어요. 그러고는 자기 측근들로만 빼곡히 채운 새로운 이사진을 안치겠다는 안건을 아무도 예상치 못한 사이에 기습적으로 들이밀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친정아버지는 충격으로 얼굴이 백지장처럼 사색이 되셨어요. 아버지는 그 길로 남편을 회장실로 불러들였습니다. 정우야,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내가 너를 친아들처럼 여기고 회사를 맡겼는데 자네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짓이야? 그런데 남편은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그동안 숨겨왔던 비열한 본색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장인어른, 이제 세상이 다 바뀌었습니다. 늙고 병든 양반이 언제까지 회사를 끼고 앉아서 욕심을 부릴 겁니까? 이만 깨끗하게 물러나실 때도 되셨어요. 뭐라고? 이 배은망덕한 놈. 네 놈이 내 귀한 딸을 데려간 게 처음부터 이걸 노린 수작이었구나. 이제 아셨어요? 장인어른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으니 이 꼴을 당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부들부들 떨다가 그 자리에서 왼쪽 가슴을 와락 움켜쥐며 풀썩 쓰러지셨어요. 심장이 그대로 멎으신 거였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걸려온 다급한 연락을 받고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아버지는 이미 응급실을 거쳐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실려 들어가신 뒤였어요. 차디찬 복도 의자에 주저앉은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저 혼자 두고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면회조차 되지 않는 그 문 앞에서 저는 하염없이 눈물만 쏟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버지가 쓰러진 그 혼란스러운 틈을 오히려 절호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회사에서 부장급 이상 되는 주요 간부들을 죄다 시내 고급 일식집으로 불러 모은 거예요. 비싼 술과 안주가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진 자리에서 남편은 거만하게 잔을 들었습니다. 자, 다들 잘 들으세요. 이제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은 바로 나야. 나한테 줄을 서는 사람은 두둑한 보너스에다 승진까지 내가 책임지고 보장하겠어. 간부들은 서로 눈치를 살피며 술잔만 만지작거렸어요. 반대로 끝까지 그 늙은이 편에 서겠다는 사람은 글쎄, 앞날이 어떻게 될지 나도 장담을 못하지. 어느 줄에 설지는 알아서들 잘 판단하라고. 남편은 그렇게 뇌물과 파격적인 승진을 미끼로 던지며 자기 세력을 무서운 속도로 불려나갔습니다. 저는 병상에 누우신 아버지를 대신해
임시 대표이사 대행 자격으로 회사에 출근했어요. 하지만 이미 남편 손에 넘어간 임원들은 저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결제 서류를 책상에 올려놓으면 슬그머니 서랍 속에 넣고 누락시켰고, 업무 지시를 내려도 들은 척만 척 했습니다. 제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떠들썩하던 임원들이 약속이나 한 듯 입을 꾹 다물고 저를 차갑게 외면했어요. 한 임원은 지나가는 저를 보며 들으라는 듯 빈정거렸습니다. 대행님이라고 해봤자 그게 며칠이나 가겠어요. 우리도 처자식 먹여 살리려면 다 살 길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주변 임원들이 키득거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는 사방이 온통적으로 둘러싸인 외딴 섬에 홀로 떨어진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끔찍한 소식까지 날아들었습니다. 남편이 친정 소유의 그 상가 건물을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았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끌어모은 돈으로 회사 반대파 주주들의 지분을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다는 사실까지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다시 마주 앉아 머리를 맞댔어요. 사모님,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다음 달로 잡혀있는 주주총회가 마지막 고비예요. 사위분이 거기에서 과반수 지분만 확보해버리면 회장님을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대표이사 자리에 오르는 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쪽 우호 지분을 다 끌어모아도 정말 안 되는 건가요? 방법이 정말 하나도 없어요? 지금 가진 지분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든 우호 세력을 더 끌어모으지 않으면 이 회사를 통째로 빼앗기는 건 시간 문제예요. 사면 초과에 몰린 저는 텅 빈 대표이사실에 홀로 앉아 막막함에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청춘을 다 바쳐 맨손으로 일군 이 회사가 그토록 믿고 사랑했던 사위 손에 넘어가게 생긴 겁니다. 그렇게 캄캄한 어둠 속에서 소리 죽여 흐느끼고 있을 때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부르르 진동하며 화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80번호 표시 제한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잔뜩 잠긴 채 조심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동서, 나야. 평창동 시댁에서 봤던 큰 동서. 지금 통화 잠깐 괜찮아? 저는 그 목소리에 숨을 멈췄습니다.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할게. 지금 당장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로 나올 수 있겠어? 절대 아무한테도 들키면 안 돼. 부탁이야, 동서. 뚝 하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젖은 눈가를 손등으로 황급히 닦아냈어요. 한 치 앞도 안 보이던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아주 가느다란 빗줄기 하나가 비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전화를 받은 지 30분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저는 회사에서 조금 떨어진 뒷골목에 숨어있는 작고 한적한 카페로 조심스레 들어섰습니다. 손님이라고는 거의 없는 그 카페 가장 구석진 자리에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가린 여자가 잔뜩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형님이었습니다. 형님은 누가 따라오기라도 했을까봐 끊임없이 출입문 쪽을 흘끔거리며 주위를 살피고 있었어요. 제가 맞은편에 가만히 앉자 형님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 안에서 두꺼운 USB 하나와 빛바랜 다이어리 여러 권을 꺼내 제 앞으로 조심스레 밀었습니다. 동서, 이거 받아. 이게 다 그 인간들 증거야. 내가 2년 동안 목숨 걸고 모은 거라고. 형님, 이게 다 뭐예요? 대체 무슨 증거라는 거예요? 왜 저한테 이런 걸 주시는 거예요? 형님은 마스크를 살짝 턱 밑으로 내리고 마른 입술을 잘근 깨물었어요. 극행한 눈가가 이미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나도 2년 전에 동서랑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당했어. 그게 다 사기 결혼이었던 거야. 그런데 우리 친정은 찢어지게 가난해서 빼앗아갈 돈이 단돈 한 푼도 없었거든. 그럼 형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빼앗을 게 없으니까 시어머니랑 정우서방 그 식구들이 나를 돈 한 푼 안 주고 부려먹는 식모로 썼어.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들 빚보증까지 죄다 내 앞으로 떠넘겼지.
빚더미에 깔린 채로 매일같이 두들겨 맞으면서 2년을 겨우 버텨온 거야. 저는 형님이 소매를 걷자 손목과 손등에 거뭇거뭇하게 남은 멍자국들을 보고 그만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형님이 건넨 다이어리를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어요. 그 안에는 지난 2년 동안 시댁 식구들이 저를 다음 먹잇감으로 점찍어 놓고 치밀하게 짜낸 사기극의 전말이 날짜별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몰래 굴리는 차명 계좌번호들, 그리고 평창동 그 으리으리한 대저택이 사실은 잠깐 빌린 집이라는 허위 임대계약서 복사본까지 낱낱이 들어 있었어요. 형님, 잠깐만요. 그 평창동 집이 렌트였다고요? 그게 자기들 집이 아니었어요? 응, 부잣집 행세 좀 하려고 결혼식 앞두고 잠깐 빌린 거야. 동서 친정 눈을 속이려고. 그 비싼 가구들도 다 잠깐 들여놓은 거였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연극이었던 겁니다. 손이 어찌나 덜덜 떨리던지 다이어리를 제대로 쥐고 있기조차 힘들었어요. 그런데 저를 더 큰 충격에 빠뜨린 건 그 USB 안에 담긴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형님이 자기 낡은 휴대폰에 USB를 연결해 그 파일을 조심스레 재생했어요. 작은 스피커 너머로 시어머니의 살벌하기 짝이 없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천하의 천한 것, 똑바로 안 해? 그 둘째 며느리네 회사만 싹 다 털어먹고 나면 너 같은 건 쥐도 새도 모르게 깔끔하게 처리해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뒤이어 둔탁하게 사람을 사정없이 내리치는 소리와 형님의 찢어지는 비명이 그대로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끔찍한 소리에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건 짐승도 안 하는 짓이에요, 형님. 이게 끝이 아니야, 동서. 정우서방이 지금 주주들 매수하느라 물 쓰듯 펑펑 쓰는 그 돈 말이야. 그 돈이 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데요? 시어머니가 뒤에서 몰래 운영하는 불법 도박장이 있어. 거기서 나오는 그 더럽고 검은 돈이야. 밤마다 하우스 도박판을 돌려서 긁어모은 돈으로 동선의 회사를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거라고. 저는 그 말에 온몸에 솜털이 곤두서듯 부르르 떨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못된 시댁 식구들의 문제가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 짜인 범죄 집단이었던 거예요. 형님이 목숨을 걸고 한 장 한 장 모아온 이 자료들이 어쩌면 이 절망적인 판을 통째로 뒤집을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형님의 거칠어진 두 손을 꼭 맞잡았어요. 형님, 이제 더는 혼자가 아니에요. 형님이 이렇게 목숨까지 걸고 자료를 모아온 거 제가 절대로 헛되게 만들지 않을게요. 동서, 정말 고마워. 나는 이제 죽었구나 했는데. 제가 당장 믿을 만한 변호사 붙여서 형님 이혼 소송이랑 신변 보호까지 전부 다 책임질게요. 우리 둘이 힘을 똘똘 뭉쳐서 그 인간들을 완전히 끝장내 버려요. 저는 그날로 형님에게 입이 무거운 변호사를 붙여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단단히 보호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남편 일가를 한 방에 칠 완벽한 덫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변호사는 형님이 남겨준 자금 흐름 내역을 토대로 입이 무겁고 솜씨 좋기로 소문난 사설 탐정을 한 명 고용했어요. 탐정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한 가지 임무를 집중적으로 맡겼습니다. 남편이 회사의 핵심 임원인 최 전무에게 불법 리베이트 현금을 몰래 건네는 결정적인 현장을 카메라에 담아내는 일이었어요. 사모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 사람 동선을 며칠째 바짝 따라붙고 있으니 머지않아 반드시 꼬리가 잡힐 겁니다. 그 사이에도 남편은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매수해둔 채전물을 앞세워 주주총회에 올릴 안건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슬그머니 조작했어요. 거기다 저와 병상에 누우신 아버지의 직무집행을 아예 정지시켜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냈습니다. 변호사님, 만약 그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저는 회사에 발도 못 붙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다 끝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법원이 그걸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결정타를 터뜨려야 돼요. 시간이 정말 많지 않습니다, 사모님.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위기에 놓이자 눈치만 보던 회사 직원들마저 술렁이며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매일 밤 형님과 대포폰으로 은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모아둔 증거를 한꺼번에 터뜨릴 가장 완벽한 타이밍만을 끈질기게 저울질했습니다. 동서, 절대 서두르지 마. 단 한 방에 깨끗하게 끝장을 내야 돼. 어설프게 터뜨렸다간 그 야가 빠진 인간들 또 어디론가 쏙 빠져나간다고. 알아요, 형님. 그날이 오면 단 한 명도 절대 못 빠져나가게 만들 거예요. 두고 보세요. 그렇게 손에 땀을 쥐며 살얼음판 같은 며칠을 보냈습니다. 주주총회를 단 사흘 앞둔 늦은 밤이었어요. 잠든 척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던 제 머리맡에서 대포폰이 짧게 부르르 진동했어요. 탐정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드디어 잡았습니다. 정호 씨가 최전무차 트렁크에 현금 5억 원이 든 사과상자를 직접 싣는 장면, 영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확보했습니다. 저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천천히 그리고 차갑게 입꼬리를 끌어올렸어요. 드디어 길고 긴 반격의 첫 단추가 끼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8시,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최전무의 개인 사무실 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아직 직원들도 출근하지 않은 텅 빈 사무실에서 혼자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던 최전무가 깜짝 놀라 저를 쳐다보았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성큼성큼 걸어가 탐정이 확보한 영상이 담긴 태블릿을 그의 책상 위에 쾅 소리가 나도록 집어던졌어요. 화면 속에서는 최전무가 남편의 차 트렁크에서 사과상자를 두 손으로 받아드는 장면이 더없이 또렷하게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최전무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창처럼 하얗게 질렸어요. 사모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최전무님, 두 눈 똑똑히 뜨고 보세요. 현금 5억 원, 누가 봐도 명백한 뇌물수수 현장이에요. 이 영상 하나면 전무님 그 잘난 인생이 한 방에 끝난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사모님, 잠깐만요.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저는 그가 변명을 늘어놓기도 전에 그 말을 단칼에 잘랐습니다. 지금 전무님 앞에 길이 딱 2개 있어요. 배임 수재죄로 형사 고소당해서 그 좋은 노후를 차디찬 감방 안에서 썩히든가, 아니면 내일 주주총회에서 정호 그 인간 뒤통수를 시원하게 치고 우리 쪽 우호 지분으로 돌아서든가. 자, 지금 둘 중 하나 고르세요. 최전무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한참을 사시나무처럼 떨다가 결국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모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잠깐 돈에 눈이 멀어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이제부터 사모님이 시키는 대로 뭐든 다 하겠습니다. 저는 무릎 꿇은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좋아요. 대신 지금 이 순간부터 철저하게 제 말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겉으로는 여전히 정오편인 척하면서 그 인간이 매수한 다른 이사들하고 주주들이 무슨 꿍꿍이를 꾸미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나한테 다 물어다 줘요. 알겠어요? 예,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사모님. 그렇게 저는 덜미를 잡힌 최전무를 우리 쪽 프라치로 만들어 남편이 돈으로 매수했던 임원들을 거꾸로 하나둘 다시 포섭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형님은 위험천만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시댁 대저택에 남아 있었어요. 형님은 시어머니의 그 매서운 감시의 눈초리를 교묘하게 피해가며 남편 서재 깊숙이 자리한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는데 온 신경을 쏟았습니다. 며칠을 가슴 졸이며 기다린 끝에 형님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어요. 동서, 나 드디어 그 금고 열었어. 세상에, 그 안에 진짜 엄청난 게 들어있어. 뭔데요, 형님? 대체 뭐가 들어있었어요? 친정상가 관련해서 임용계약서 원본이 들어있어. 정우서방이 동선의 식구들 몰래 사채업자랑 따로 쓴 진짜 계약서야. 이거 보면 동서 까무러칠 거야. 형님이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빼돌린 그 이면 계약서에는 읽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끼치는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친정상가를 담보로 사채를 잔뜩 끌어다 쓴 다음 일부러 그 상가를 경매에 넘겨버리고
사채업자와 그 수익을 7대3으로 나눠 먹기로 한 극악무도한 계획이었어요. 처음부터 친정의 알짜 상가를 통째로 들어먹을 작정으로 짠 덫이었던 겁니다. 이 인간이 정말 어떻게 끝까지 이렇게 더럽고 치사한 짓을. 저는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를 꾹꾹 눌러 참고 이 모든 증거를 빠짐없이 차곡차곡 한데 모았습니다. 그리고 언론사 경제부에서 탐사보도 팀장으로 일하는 대학 선배를 은밀히 찾아갔어요. 자료를 한참 들여다보던 선배의 눈이 점점 휘둥그레졌습니다. 야, 이거 진짜야. 이 정도면 단순한 집안 싸움이 아니라 완전 작정하고 벌인 기업 사냥이잖아. 거기다 불법 도박장 자금까지 줄줄이 엮였네. 이건 그냥 특종이야. 선배, 진짜 중요한 부탁이 하나 있어요. 주주총회 당일에 딱 시간 맞춰서 이 기사가 터지게 해줘요. 그날 그 자리에서 모든 걸 한꺼번에 끝낼 생각이에요. 알았어. 날짜랑 시간 정확하게 맞춰서 포털 메인에 대문짝만하게 터트려줄게. 그 점은 나만 믿고 걱정 붙들어 매. 동시에 저는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남편의 횡령과 배임 증거를 빠짐없이 제출했습니다. 남편이 가진 그 주식을 함부로 팔지 못하도록 꽁꽁 막아버리는 가처분을 저쪽이 눈치채지 못하게 은밀하고도 신속하게 신청해뒀어요. 사모님, 법원에 서류 아주 깔끔하게 접수했습니다. 저쪽이 낌새를 채기 전에 결정만 떨어지면 그 지분은 그대로 꽁꽁 묶여버립니다. 이제 반격의 덫은 빈틈없이 완벽하게 짜였습니다.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그날 밤, 남편은 자기 승리를 철석같이 확신하며 거실에서 거만하게 샴페인병을 펑소리가 나게 땄습니다. 자, 우리 미리 축하주 한 잔 거하게 하자고. 이런 날이 또 어디 있겠어. 저는 속에서 울컥 치미는 역겨움을 꾹꾹 눌러 참으며 입꼬리를 끌어올려 거짓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여보, 당신 정말 대단해. 이게 다 당신이 고생한 덕이지. 내가 한 잔 가득 따라줄게. 저는 주방에서 깨끗한 잔을 가지러 가는 척하면서 미리 병원에서 처방받아둔 수면제를 그의 샴페인 잔에 몰래 솔솔 털어 넣었어요. 야, 좋다. 역시 비싼 샴페인은 목 넘김부터 다르다니까.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잔을 단숨에 쭉 비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소파에 푹 기대더니 픽 쓰러져서 이내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골아떨어진 남편의 손가락을 살며시 가져다 휴대폰 지문 잠금을 풀었습니다. 그러고는 남편 측 이사들에게 단체 문자를 예약 발송했어요. 내일 총회에서 정우의 안건을 일단 전부 보류하고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라는 남편을 그대로 사칭한 가짜 메시지였어요. 적진을 안에서부터 슬그머니 흔들어 놓는 교란 작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형님도 마지막 준비를 모두 끝냈어요. 형님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짐만 챙겨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대저택을 살그머니 빠져나왔습니다. 제가 미리 마련해둔 도시 외곽의 한적하고 안전한 집으로 무사히 몸을 피한 거예요. 동서, 나 들키지 않고 무사히 빠져나왔어. 이제 정말 다 끝내자. 내일이면 그 인간들 지은 죄값 톡톡히 치르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네, 형님. 그동안 그 지옥 같은 데서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 내일 하루만 잘 버티면 돼요. 드디어 길고 길었던 싸움의 결전을 알리는 그날 아침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저는 병상에 누우신 아버지의 권한을 위임받은 당당한 대리인 자격으로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빈틈없이 차려입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두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시퍼렇게 날이 바짝 서 있었습니다. 저는 팽팽한 전운이 감도는 주주총회장을 향해 단 한 치의 흔들림도 없는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주주총회가 시작되기 직전 회의장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단상 위에 오른 남편은 여유 넘치는 승자의 미소를 머금은 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다들 모이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예상과 달리 회의장 안에는 박수는커녕 싸늘한 침묵만이 무겁게 맴돌았습니다. 남편이 의아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단상의 대형 스크린에 갑자기 영상 하나가 큼지막하게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최전무에게 사과 상자를 건네는 뇌물 장면이 그대로 캡처된 화면이었습니다. 뒤이어 시어머니의 불법 도박장에서 흘러나온 돈이 남편 계좌로 들어간 자금 추적 내역까지 화면 가득 선명하게 펼쳐졌어요. 회의장이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야? 뇌물이잖아. 도박장 돈이라니 저게 사실이야? 당황한 남편이 마이크를 집어던지며 발악했습니다. 저거 꺼. 당장 좋아하면 끄라고. 누가 저 따위 걸 들었어? 바로 그때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손에는 형님이 목숨 걸고 확보한 살해 협박 녹취록과 상가 이면 계약서 원본이 들려 있었어요. 저는 주주들을 향해 그것들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여러분, 똑똑히 보십시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우리 회사를 통째로 집어삼키려고 결혼까지 이용한 사기꾼입니다. 이건 그 모든 게 치밀하게 짜인 사기극이라는 증거예요. 이게 무슨 미친 소리야. 딱 거짓말입니다. 저 여자가 지금 날 모함하는 거예요. 모함이요? 그럼 이 녹취록 속 목소리는 누구 어머니 목소리일까요? 저는 녹취록을 잠깐 재생했어요. 사람을 처리해버리겠다는 시어머니의 살벌한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지자 주주들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그 순간 미리 저와 입을 맞춘 최 전무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더 이상 양심을 속일 수 없습니다. 정우 부사장이 저에게 뇌물을 건넨 게 사실입니다. 저는 정우 부사장의 대표이사 선임에 반대합니다. 최 전무를 시작으로 다른 주주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반대합니다. 저런 사기꾼한테 회사를 맡길 수 없어요. 당장 해임안을 올립시다. 남편이 돈으로 매수했던 이사들조차 가짜 문자에 우왕좌왕하다가 눈앞에 명백한 증거를 보고는 겁에 질려 우리 쪽으로 표를 던졌습니다. 순식간에 남편의 대표이사 선임 반대와 긴급 해임안이 안건으로 올라갔습니다. 남편은 사색유된 얼굴로 단상을 부여잡고 발버둥 쳤어요. 안 돼. 이럴 수 없어. 표기를 멈춰. 내가 이 회사 주인이라고. 저는 그런 남편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가 품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들었어요. 전날 밤 법원으로부터 몰래 송달받은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문이었습니다. 여보, 헛수고하지 마. 당신 지분은 어젯밤에 이미 법원이 다 묶어버렸어. 당신은 이제 그 주식으로 단 한 표도 행사할 수 없다고. 뭐라고? 그게 무슨... 당신이 그토록 믿었던 그 집은 이제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어. 게임 끝났다고. 남편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그 시각 제가 선배에게 넘긴 특종 기사가 포털사이트 메인을 대문짝만하게 장식했어요. 남편 일가의 기업 사냥과 불법 도박장 범죄가 만천하에 까발려진 겁니다. 기사가 터지기 무섭게 회의장 문이 벌컥 열렸어요. 미리 대기하고 있던 지능범죄수사대 형사들이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정우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하고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거 난 모함당한 거야. 난 죄가 없다고. 남편은 끝까지 모함이라며 발버둥 쳤지만 형사들은 그의 양팔을 단단히 붙잡아 수갑을 채웠습니다. 수십 명의 주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남편은 그렇게 질질 끌려나갔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빠져나갔습니다. 미리 바지 사장을 내세워 꼬리 자르기를 해둔 덕에 시어머니는 현장 체포를 간발의 차로 피한 채 경찰 수사망을 뚫고 어디론가 잠적해버린 겁니다. 저는 끌려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차갑게 바라보다가 시어머니가 빠져나갔다는 소식에 잠시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일단 가장 큰 산을 넘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아버지가 계신 병원으로 한달음에 달려갔어요. 기적처럼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되찾으신 아버지가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겼어요. 회사 지켰어요. 그 인간들 다 잡았어. 그래, 우리 딸 장하다. 정말 장해. 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낀 채 앙상하게 마른 손을 들어 제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그동안 꾹 참았던 눈물을 펑펑 쏟아냈어요. 저는 아버지의 응원에 힘을 얻어
엉망이 된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에 밤낮 없이 매달렸습니다. 한편 안전한 집에 머물던 형님도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형님은 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시어머니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거기에 그동안 당한 폭행에 대한 고소장까지 함께 접수했어요. 동서, 나 드디어 다 털어냈어. 이제야 숨을 좀 쉬겠어. 잘했어요, 형님. 정말 잘했어요. 이제 다 끝나가요. 형님은 그 지옥 같던 시간을 비로소 벗어던지고 자유의 숨을 한껏 들이마셨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마음을 완전히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진 시어머니가 어딘가에서 도끼를 품고 있을 거란 불안이 가시지 않았거든요. 숨가쁘게 달려온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 정우가 차디찬 구치소에 갇히고 평창동 렌트하우스에서마저 보증금을 떼인 채 쫓겨난 시어머니는 하루아침에 지명수배자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의리의리한 대저택을 호령하던 그 위세는 온데간데 없이 경찰의 추적을 피해 이리저리 숨어다니는 초라한 도망자가 된 겁니다. 그렇게 쫓기던 시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망쳐버린 내부 고발자가 다름 아닌 큰며느리 형님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챘어요. 그 사실을 안 순간 시어머니는 분노로 두 눈이 뒤집혀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도끼가 오를 대로 오르고 벼랑 끝까지 내몰린 시어머니는 마지막 남은 돈을 박박 긁어 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과거 남편과 검은 거래를 주고받던 악랄한 사채업자 무리를 매수했어요. 그러고는 형님이 꽁꽁 숨어있는 안전가옥의 위치를 집요하게 캐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끔찍한 위험이 코앞까지 다가온 줄도 까맣게 모른 채 엉망이 된 회사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일에만 정신없이 매달려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형님은 생필품을 사러 동네 마트에 들렀다가 양손 가득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으슥하고 좁은 골목에 막 접어드는 순간 어둠 속에 숨죽이고 있던 복면 쓴 괴한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누구야? 사람 살려요. 누구 없어요? 괴한들은 발버둥 치며 저항하는 형님의 입을 틀어막고 강제로 승합차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그 와중에 형님의 휴대폰이 손에서 툭 떨어져 빗물이 흥건하게 고인 길바닥에 박살난 채로 나뒹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형님과 의논할 일이 있어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갈 뿐 도무지 받지를 않았어요. 몇 번을 다시 걸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형님이 이 시간에 전화를 안 받을 뿐이 아닌데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닌가? 이상하다 정말. 저는 보던 서류를 죄다 내팽개치고 부랴부랴 안전가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런데 현관 앞에 도착한 그 순간 저는 두 발이 그대로 땅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장바구니가 뒤집힌 채 나뒹굴고 있었고 사과며 두부 같은 물건들이 빗물에 젖은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관 바닥에는 누군가를 질질 끌고 간 듯한 시뻘건 핏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었어요. 형님, 어디 있어요? 대답 좀 해봐요. 저는 텅 빈 집안을 미친 듯이 헤집고 다녔지만 형님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형님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걸 직감한 순간 다리에 힘이 쭉 풀려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같은 시각 형님을 납치한 시어머니는 경기도 외곽에 버려진 폐공장으로 형님을 끌고 갔어요. 저는 1초도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사설탐정에게 연락했습니다. 탐정님, 지금 큰형님이 안 보여요. 당장 추적 좀 해주세요. 지금 사람 목숨이 경각에 달렸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최대한 빨리 분석해 볼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참 뒤 드디어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찾았습니다. 평택 인근 폐공장 밀집 지역일 확률이 아주 높아요. 저는 그 말에 두 주먹을 으스러지도록 꽉 움켜쥐었습니다. 칠흑 같던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나마 형님을 구해낼 한 줄기 실마리가 잡힌 거였어요. 평택이군요. 형님, 조금만 버텨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데리러 갈게요. 이제 단 한시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두 손을 그어쥐고 형님을 구해낼 마지막 작전을 머릿속에 그리기 시작했어요. 탐정에게서 위치 단서를 받아든 저는 1초도 지체하지 않고 곧장 지능범죄수사대 담당 형사에게 은밀히 연락을 넣었습니다. 형사님, 우리 형님이 납치됐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경찰 사이렌 소리만 들리면 폐공장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고 있어요. 제발 인질이 다치지 않게 조심스럽게 좀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인질 목숨이 걸린 일이니 절대 티가 안 나게 움직이겠습니다. 기동 타격대를 멀찍이 조용히 배치해 둘게요. 그러니 사모님은 절대 혼자 무리해서 움직이지 마세요. 아셨죠? 저는 시어머니의 의심을 사지 않으려고 집은 양도 서류와 고소 치하장이 든 묵직한 서류 가방을 챙겨들었어요. 형사의 지시대로 제가 몰고 갈 차에는 위치 추적기가 눈에 띄지 않게 몰래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차를 직접 몰고 시어머니가 지목한 평택의 한산한 국도변 접선 장소로 향했어요. 비가 막 그친 도로는 뿌연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바로 코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쥔 두 손에 식은땀이 흥건하게 배어나왔어요. 약속한 접선 장소에 차를 세우자 험상궂게 생긴 사채업자 똘마니들이 어디선가 우르르 몰려나왔습니다. 어이 아줌마, 잔말 말고 서류 가방부터 빨리 내놔. 괜히 딴짓하다가는 험한 꼴 봐. 형님부터 먼저 보여주세요. 형님이 무사한지 두 눈으로 확인해야 이 서류를 드릴 거 아니에요. 이 아줌마가 지금 누구 앞에서 흥정을 하고 있어. 곱게 말할 때 순순히 내놓으라고. 그 똘마니가 잠긴 차문을 우악스럽게 열어젖히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자욱한 안개 속 숲 가장자리에 소리 없이 잠복해 있던 기동타격대 차량들이 일제히 헤드라이트를 번쩍 켜며 사방에서 들이닥쳤습니다.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던 똘마니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들이닥친 대원들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줄줄이 나뒹굴었습니다. 손목에 수갑이 채워진 똘마니 하나를 붙잡고 형사가 매섭게 다그쳤어요. 폐공정 위치 어디야? 빨리 안 불어? 똑바로 안 불면 너희도 살인 공범으로 같이 엮여 들어가는 거야. 알아? 겁에 잔뜩 질린 똘마니는 결국 더듬더듬 폐공장의 정확한 동번호를 술술 불어버렸어요. 저는 경찰 특공대와 함께 형님이 갇혀있다는 폐공장을 향해 사이렌을 끈 채 캄캄한 어둠 속을 다급하게 내달렸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쿵쾅거렸어요. 폐공장에 막 도착하자 굳게 닫힌 셔터문 안쪽에서 시어머니의 광기 어린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게 다 네 탓이다. 그럴 거면 우리 다 같이 죽자. 다 같이 불 다 죽어버리자고. 매캐한 휘발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특공대원들이 그대로 셔터문을 부수고 안으로 우르르 들이닥쳤어요. 순식간에 겹겹이 포위당한 시어머니는 두 눈이 시뻘겋게 뒤집힌 채 손에 든 흉기를 미친 듯이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 대원이 쏜 테이저건이 시어머니의 몸에 정확하게 명중했어요. 시어머니는 짧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풀썩 고꾸라져 사지를 떨며 나뒹굴었습니다. 곧바로 대원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그 손목에 단단히 수갑을 채웠어요. 저는 수갑이 채워지는 시어머니를 등진 채 의자에 결박된 형님에게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형님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고개를 푹 떨군 채로 축 늘어져 있었어요. 형님, 정신 차려요. 저예요. 동서예요. 제가 왔어요, 형님. 동서 왔구나. 나는 이제 여기서 죽는 줄만 알았는데. 저는 단단히 묶인 결박을 황급히 풀고 형님을 와라 끌어안았습니다. 기어이 형님을 구해냈다는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들면서 다리의 힘이 쭉 풀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형님을 안은 채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고 말았어요. 형님은 곧바로 출동한 구급차에 실려 인근 대학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습니다. 갈비뼈가 세 대나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었지만 그래도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다는 의사의 말에 저는 그제야 막혔던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저는 형님의 병상을 밤낮 없이 지키며 형님이 완전히 자리를 털고 일어날 때까지 가장 좋은 특실과 최고의 의료진을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형님, 이제 다 끝났어요. 아무 걱정 말고 푹 쉬세요.
제가 어디 안 가고 곁에 꼭 붙어 있을게요. 현행범으로 그 자리에서 붙잡힌 시어머니는 그 길로 구속 수감되었어요. 특수감금에다 살인미수, 특수폭행까지 중대한 혐의가 줄줄이 더해졌습니다. 게다가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이는 과정에서 과거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저질렀던 수십억 원대의 추가 사기 행각까지 하나둘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이 끔찍한 인질극과 사기극이 그날 저녁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한패였던 전문 사기단 일가족의 실체가 온 나라에 까발려지면서 사람들의 엄청난 공분을 샀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담당 형사로부터 뜻밖의 소식 하나를 전해 들었어요. 사모님, 그 시어머니 말입니다. 구치소 안에서 평소 못 살게 굴며 괴롭히던 동료 수감자들한테 집단으로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만 병동으로 실려갔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가만히 들으며 길고도 길었던 그 지긋지긋한 악연의 끝을 비로소 실감했어요. 결국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인데. 병실 창 밖으로 오랜만에 거짓말처럼 맑게 갠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토록 지긋지긋하게 저를 괴롭히던 악몽이 마침내 서서히 거쳐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체포되고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법정에서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이 열렸어요. 저는 형님과 나란히 방청석에 앉아 숨을 죽인 채 그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윽고 판사의 묵직한 목소리가 조용한 법정 안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어요. 피고인 정호에게 징역 12년, 피고인 시어머니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한다. 푸른 제수복을 입은 남편과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고개를 푹 떨어뜨렸습니다. 한때 그토록 화려했던 두 사람의 사기극은 결국 그렇게 비참하기 짝이 없는 결말을 맞이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인 두 사람의 초라하기 그지없는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형님이 떨리는 제 손을 가만히 잡아왔어요. 동서, 드디어 끝났어. 이게 진짜로 다 끝난 거야. 우리가 그 긴 지옥을 다 견뎌낸 거라고. 네, 형님. 우리가 결국 해냈어요. 그 끔찍한 시간을 이악 물고 버틴 보람이 있어요. 저와 형님은 서로의 손을 으스러지도록 꾹 맞잡은 채 길고도 길었던 복수의 끝을 뜨거운 눈물로 조용히 자축했습니다. 재판이 완전히 마무리된 뒤 남편 명의로 불법하게 넘어갔던 15%의 지분과 알짜 상가 건물도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길고 복잡한 법적 다툼과 절차를 거쳐 그 모든 재산이 친정 부모님과 회사의 품으로 안전하게 고스란히 되돌아온 겁니다. 그 무렵 사경을 헤매시던 아버지는 거짓말처럼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주주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서 아버지는 일선에서 물러나 명예회장 자리로 한 발 비켜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회사를 지켜내며 보여준 위기관리 능력을 만장일치로 인정받아 친정회사의 정식 대표이사로 당당하게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취임식이 열리던 날 저는 단상에 올라 환하게 웃으며 지켜보시는 아버지와 임직원들의 뜨거운 축하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겪은 이 큰 위기를 오히려 더 큰 도약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과 두 손 꼭 맞잡고 우리 회사를 반드시 더 크고 단단하게 키워나가겠습니다. 장내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한참이나 쏟아졌어요. 아버지는 객석 맨 앞자리에서 흐뭇한 얼굴로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따뜻한 눈빛을 마주하자 저는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한편 형님 역시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병원에서 무사히 태어난 뒤 꾸준한 마음의 깊은 상처까지 치료하며 건강을 되찾은 형님은 예전에 주눅 들고 잔뜩 움츠러들었던 모습을 완전히 벗어던졌어요. 이제는 누가 봐도 세련되고 당당한 멋진 커리어 우먼으로 환골달태한 겁니다. 저는 저를 구하고 회사까지 지켜낸 1등 공신인 형님에게 정식으로 두 손을 내밀었어요. 형님, 우리 회사 기획조정실 이사 자리를 형님이 맡아주세요. 형님처럼 똑부러지고 믿음직한 사람은 어디에도 없어요. 형님이 꼭 필요해요. 동서,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가 어떻게 그렇게 높은 자리를? 그건 나한테 너무 분에 넘치는 자리야.
형님은 처음엔 두 손을 내저으며 거듭 사양했습니다. 형님, 이제 그만 지긋지긋한 과거의 굴레를 훌훌 벗어던져요. 누구 내 며느리, 누구 아내가 아니라 온전히 형님 본인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봐요. 그게 제 진심 어린 부탁이에요. 형님은 한참을 망설이며 입술을 깨물다가 흔들림 없는 제 눈빛을 가만히 마주하고는 결국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동서. 정말 고마워. 이번엔 내 이름 석자 걸고 한번 제대로 멋지게 살아볼게. 그렇게 또다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젊은 대표이사인 저와 빈틈없이 치밀하고 영리한 이사형님은 그야말로 환상적인 한 팀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손발을 척척 맞춰가며 회사를 이끌자 친정회사는 창사 일의 역대 최고 매출을 보란듯이 갈아치웠어요. 우리는 어느새 업계 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여성 경영인 콤비로 확실하게 자리를 굳혔습니다. 여기저기서 두 사람을 인터뷰하고 싶다는 연락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날도 늦은 시간까지 산더미 같은 일을 마친 저와 형님은 한강 야경이 한눈에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높다란 스카이 라운지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는 도시의 불빛이 검은 강물 위에서 보석처럼 잘게 부서지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샴페인 잔을 들어 형님의 잔에 가만히 부딪혔어요. 형님, 우리 정말 여기까지 잘 헤쳐왔죠?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있어도 쭉 함께해요. 그럼 동서가 그때 손 내밀어준 덕에 내가 다시 사람답게 살고 있어. 우리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자. 맑고 경쾌한 잠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라운지에 기분 좋게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에게 속아 눈물로 시작되었던 그 비극적인 결혼은 이제 두 여자의 눈부신 연대와 빛나는 승리로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강물이 그 어느 날보다도 환하고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믿었던 남편의 다정함도 손수 과일을 깎아주던 시어머니의 환대도 알고 보면 친정재산을 노린 거짓이었습니다. 평생을 일군 아버지가 쓰러지고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절망 속에서도 주인공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형님과 손을 맞잡고 눈물을 삼키며 한 걸음씩 진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폐공장의 불길 앞에서도 서로를 끝까지 놓지 않았던 두 사람의 연대가 결국 어둠을 걷어내고 눈부신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거짓으로 시작된 비극이 진심 어린 연대로 마침표를 찍는 모습을 보며 저 역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쏟고 빼앗기고 짓밟히는 시련을 모두 이겨내고 당당한 대표이사로 다시 일어선 우리 주인공에게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그녀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